내 어머니 이윤순 벌써 26번째 이야기가 되네요. 제 큰형, 저보다 9살 위 제 큰형이 군대에 간 1955년 그 해, 1955년 1월에 군대를 갔는데 그 해 초여름에 아버지는 나머지 아들 넷과 나들 넷과 제 작은 누이를 인솔을 해서 수원 기차역 북쪽에 있는 위치한 서호 부근으로 철렵을 갔습니다. 서울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뻗은 철로 서쪽에 서호가 있고 역 못 미쳐 동쪽은 얕은 동산과 사이사이 논이 들어앉은 동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아버지는 이 철렵을 이 동말로 철렵을 갔는데 이 철렵을 2년 후 제가 중학 1학년 때 한 번을 더 데리고 갔습니다. 그 사연은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버지와 고등학교 1학년이던 둘째 형이 논 사이 또랑 지는 또랑 그러는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도랑이네요. 또랑을 훑었지만 잡힌 것은 겨우 송사리 몇 마리. 그래도 우리는 싸가지고 간 호박, 감자 등으로 찌개를 끓이고 집에서 갖고 간 밥으로 멋진 피크닉을 했습니다. 말이 쉬워 철렵이지 이걸 경험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? 이건 제 자랑입니다. 아버지는 큰아들이 군대 간 후 가라앉은 집안 분위기를 살리려고 했나 본데 아무튼 부모 자식이 이렇게 들에서 소풍도 아니고 개천에서 물고기를 잡아 불을 피우고 찌개를 끓여 하루를 보냈다는 거, 이런 따뜻한 경험을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? 저는 지금도 부모에게 고맙고 그래서 저도 많지 않은 두 애를 기르며 제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베풀었던 경험을 한껏 물려주느라고 애를 썼습니다. 지금도 그게 제가 제 아버지한테 배운 거를 제 자식에게 경험을 해주느라고 노력하지 않았나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. 어머니는 병원을 지키느라 바빴겠죠. 아마 그랬을 겁니다. 아버지는 개와 고양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. 별볼 없는 잡종개 한 마리를 사고 목재소에 가서 판자도 사서 개집을 뚝딱 몸소 지어서 뒷마당에서 길렀는데 이 녀석은 개를 싫어하는 제 어머니에게 실컷 미움만 받다 두어 달 받다가 어느 날 광견병에 걸렸는지 컴컴한 하숙으로 들어가 거기서 그대로 죽었습니다. 자기를 보듬어주는 바깥 주인은 아침 저녁에나 가끔 보고 밥 주는 안 주인에게 미움을 받았으니 그 개가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? 지 어머니는 아주 개를 무척 싫어했습니다. 고양이도 새끼 한 마리를 얻어왔는데 고양이 그러고 나서 병원에는 이제 고양이를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천상 뒷마당에 둘 수밖에 없었죠. 그러니까 그놈은 다 크기도 전에 동네 고양이가 돼서 슬며시 없어져 버렸습니다. 그때 아버지가 고양이는 사람한테 정을 안 준다 그러셨는데 후에 고양이의 야생 본능이 사람보다는 장소에 더 집착한다는 걸 알았죠. 이사를 가도 고양이는 안 데리고 가면 그냥 그 집에 남습니다. 이사 갈 때 또 잘못하면은 그 집으로 다시 와서 또 야생 고양이가 되고, 그 일로 우리 집에서 페트 사랑, 지금은 이제 반려견, 반려묘 이래서 페트라고 그러는데, 저희 집에 이제 페트 사랑은 이제 땡 쳤습니다. 그 두 번, 개 한 번 길러다 죽고, 고양이 한 번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개 고양이를 길른 적이 없습니다. 뒤돌아보면 이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,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다정다감, 오히려 어머니의 멋없는 그러나 남자 같은 강인함으로 꾸려져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.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다감했고 지 어머니는 오히려 멋대가리 없는 남자 같은 강인함이 있으셨던 거죠. 그해 늦가을 아버지가 슬며시 외출하더니 칠면조 고기를 사들고 왔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니 미국인들이 우리 추석처럼 즐기는 추수감사절 그 어간이지 않았나 합니다. 생스기빙데이라고 하죠. 색깔이 화려하게 변한다는 칠면조라는 새가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았지만 닭처럼 그 고기도 먹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, 아버지가 사온 칠면조 고기를 데우지 않고 먹었는데 그때 기름기가 없었다는 기억이 납니다. 칠면조 고기는 기름기가 참 없습니다. 좀 어떻게 보면 뻑뻑하고, 아버지는 아마 세브란스 학생 시절 교수가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인이었을 학교에서 군의 교환수를 하며 귀동량으로 추수감사절이면 칠면조를 먹는다는 걸 알았거나
그보다 수원에서 병원을 개업하기 1, 2년 전 영등포 미군의 야전병원에서 근무할 때 미군들에게 추수감사절에 칠면조가 나온다는 걸 떠올렸을 겁니다. 우리 전통시장에는 이 고기가 있을 리 없고 아마도 미군 부대에서 야매, 일본말로 야매라고 잠시장 흘러나오는 거 샀겠죠. 제가 이제 그로부터 50년도 더 후에, 50년도 더 후에 뉴욕 맨하탄에서 칠면조 고기를 넣은 샌드위치를 먹어봤습니다. 제 입에는 양고기로 만든 중동의 케바브 비슷한 색다른 맛이었는데 길이가 30cm 한자 정도 되는 칠면조 샌드위치 하나면은 배부른 점심 한 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. 칠면조 샌드위치가 좀 비쌉니다. 다른 햄이나 이런 거 넣는 것보다. 집에서는 나무단을 사서 방도 데우고 밥 짓고 물도 데우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암시장을 통해 흘러나오는 반짝반짝 빛나는 돌덩어리 유연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. 열량이 7,000, 8,000kcal 엄청 높은 유연탄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북한에서만 생산되는데 그 대신 남한에서는 가정에서 이 구멍 뻥뻥 뚫린 구공탄을 만들 수 있는 열량이 2,000kg, 굉장히 낮은 거죠. 낮은 유연탄만 생산됩니다. 북과 남이 같은 그 반도인데도 이북에서는 그 유연탄, 돌덩어리 같은 유연탄이 생산되는데 남한에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. 병원에서 떼던 그 유연탄은 당연히 외국에서 수입했던 수입물자죠. 이 석탄을 전기기관차에 썼는데 그게 시중에 흘러나오는 겁니다. 제가 킬로칼로리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 킬로칼로리라는 게 정확한 뜻과 그 단위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릅니다. 사실 유연탄이 한 7, 8,000kcal, 구공탄 만드는 가루로 된 무연탄이 2,000kcal라는 거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에너지 부를 맡아서 했을 때 배운 겁니다. 안 겁니다. 질긴 그 부대자루에 담긴 그 유연탄, 석탄을 정기적으로 대는 사람이 집으로 가져왔는데, 배달했는데, 이 유연탄은 열량이 높은 대신 끓음이 엄청나서 연통, 그 난로에서 나오는 그 연통을 최소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.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. 새벽에 이제 징을 이렇게 치면서 연통 뚫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지만 어차 순간 이 사람을 놓치는 날은 아침부터 아버지와 형제들이 달려들어 난로에서 연통을 떼어내 시커먼 끓음을 떨어내고 다시 끼우는 소란을 한 달이면 한 번씩, 한겨울에 서너 번은 소란을 떨어야 했습니다. 어려서부터 이제 까지러 다니기 좋아했던 저도 한 번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수원역을 막 벗어난 기차가 서울 방향으로 칙칙폭폭하고 이렇게 가면서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전에 기관사가 삽으로 돌덩어리 석탄을 철로변에 퍼냅니다. 퍼던집니다. 그냥 버리는 거죠. 그러면 거기 미리 짜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자루에 퍼 담았습니다. 지가 사서 떼던 석탄이 바로 이겁니다. 기관사하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만나서 돈을 주고받고 했겠죠. 제 큰형은 군대 가기 전 대학 2년 동안 1, 2학년 동안 두어 달에 한 번씩 한 번 정도 동네에서 순번을 정해 새벽 12시부터 4시 사이에 2시간씩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야간 순찰도 요령을 피우지 않고 아주 착실하게 때웠습니다. 이걸 야경이라고 했는데 건장한 남자 2명이 나무로 된 방망이를 뚝뚝 두드리면서 주로 뒷골목 위주로 순찰을 도는데 말은 좀도둑 예방이지만 밤이면 북한과 라디오로 암호를 주고받는 소위 고정간첩들을 방해하거나 찾아내려는 목적이 더 컸었습니다. 이게 별 실효가 없었는지 한 3년쯤 하다가 1960년 4.19 혁명이 나고서는 슬며시 흐지부지 폐기되었습니다. 텔레비전이란 말도 없었고 그 용어 자체를 몰랐으니까 없었고 몇 집 건너 겨우 덩치가 큰 진공관 라디오 하나씩만 있던 늦가을 긴긴 밤, 참 밤이 길었습니다. 저녁 먹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그 진공관 라디오 듣는 일밖에 없으니까 일찌감치 저녁 먹고 늦은 밤 되면 배가 이제 슬슬 고파오기 십상이죠. 이 틈을 메우는 메밀묵 찹쌀떡 장사가 있었습니다. 그 사람들 외치는 게
뭐 메밀묵 사료, 찹쌀떡 뭐 이러고 이제 다녔어요. 젊은 애들이 그 메밀묵 장수라고 그랬는데 그 찹쌀떡은 이제 일본 모찌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찹쌀떡은 가격 대비 그 완성도를 가리키는 가성비라는 말을 신문에서 잘 쓰던데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. 찹쌀떡은 비싸지만 그 뭐 7, 8개 먹어도 그냥 허기 채우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죠. 그래서 그 찹쌀떡 대신에 간식거리로 이제 메밀묵이 인기였습니다. 제 작은 누나가 그 메밀묵을 사서 지금 뭐 연세가 85인데 아주 맛있게 무쳐냈습니다. 여러분 메밀묵 뭐 이렇게 한 그릇 먹으면 아주 밤에 잘 때 헛헛한 배가 이제 채워지고 그랬죠. 제 작은 누이가 그 솜씨가 살아있어서 돼지고기를 지금도 양념을 해서 볶아내는 솜씨가 엔간한 음식점은 저리 가라입니다. 이제 이것도 몇 번 못 먹어 볼 것 같아서 마음이 제가 찡합니다. 올해 85이니까 새해 또 한 번 세배겸 찾아가서 뵐 계획입니다.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제가 이용하는 3호선 경복궁역 전철 정거장에 쓰여있는 시 한 수를 적어가지고 왔습니다. 읽어드릴까 합니다. 제가 뭐 시에는 맹탕인데 이 글을 쓰고 오다가 보니까 이 시가 제 마음에 찐하게 와 닿아서 적어 왔습니다. 동백 이 촬영을 해서 동백 스튜디오로 오는 길에 메모한 겁니다. 옷이 자랐다. 최순양이라는 그 시인이 쓴 시입니다. 옷이 자랐다. 길지 않으니까 들어보시죠. 옷이 자랐다. 구순의 오라버니 옷이 자꾸 자랐다. 기장도 길어지고 품도 점점 헐렁하고 마침내 옷 속에 숨으셨다. 살구꽃이 곱던 날에 옷이 자랐다. 구순의 오라버니 옷이 자꾸 자랐다. 기장도 길어지고 품도 점점 헐렁하고 마침내 옷 속에 숨으셨다. 살구꽃이 곱던 날에 최순양이라는 시인이 쓴 옷이 자랐다라는 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